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자, 오늘 첫 순서 가까이 톡 시간인데요. 오늘 가까이 톡 시간 평상시보다 더욱더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더욱더 풍성해진 느낌인데요. 오늘은 모델 임상혁, 김소영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니까요. 저의 마음도 꽉 찬 느낌이고 이 스튜디오도 더욱더 풍성해진 느낌인데요. 자, 그만큼 이야기 더욱더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임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모델 1년차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오늘 질문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먼저 상혁님께 네.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궁금한 게 어떻게 모델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실까요? 2019년도 그때 제가 코로나 때 하던 사업이 그게 좀 안 돼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이 엄청 찌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찌고 막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코로나 때 학교를 좀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공부도 하면서 가서 워킹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좀 쾌활해지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우울한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한 계기는 그렇게 동기가 됐습니다. 근데 워낙 좀 꾸미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왜냐면 지금 이 패션 스타일도 굉장히 뭔가 트렌디한 느낌이고 네. 이 헤어스타일도 남다르신데요? 제가 원래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한 20대 때 제가 모델 꿈을 좀 하고 싶어서 한남동에 있는 모델 라인 일기생으로 제가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만뒀지만 꿈은 항상 모델의 꿈을 갖고 내 희망사항으로 갖고 살고 있었죠. 그런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쭉 있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영님께도 궁금한 점이 어떻게 네. 또 모델을 하게 되신 건지 아까 소개하실 때 1년 차라고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막 새싹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상영님하고는 다르게 모델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30년간, 그러니까 그 영어 선생님으로 계속 현재도 하고 있고, 영어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50대가 넘어가니까, 제가 어느 날 80세, 90세가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의 노인이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다른 건 없고, 그냥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재밌는 거, 그리고 의미 있는 거, 그런 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답은 시니어 모델이더라고요. 네. 정말 건강한 아름다움 그 하나로 네네. 시작을 했는데 네네. 어떻게 모델이 되셨네요.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TV를 보다가 지역 방송이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모델분이 나오는 걸 그냥 우연히 듣다가 들었는데 키가 작으시대요. 그런데 나이도 연세도 좀 있으셨는데 모델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스쳐가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고 이제 제 버킷리스트 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화장 진하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연예인들처럼 한번 신나게 놀아보고 싶다라는 게 버킷리스트 하나였어요. 근데 시니어 모델을 하니까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굉장히 화려한 걸 추구하시는군요. 아니, 제가 직업이 어떤 틀에 박힌 정확해야 하는 영어 지도자분이 그리고 자녀 교육에 거의 30년간 몰두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간간이 오는 매너리즘 그리고 간간이 오는 이렇게 우울함 혼자서 하니까 그런 거에 빠졌었는데 그런 이제 화려한 걸로 한번 스트레스 날려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시니어 모델이 딱입니다. 왜냐면 내 일상에 집중을 하고 또 네, 생업을 맞아요. 하고 또 여러 가지에 치이다 보면은 아, 내가 원래 원했던 게 뭐지? 나의 본질이 뭐지? 이렇게 계속 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아, 같고 맞아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또 그런 와중에 뭔가 축축 처지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미래에는 그런 한번 꿈을 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또 상영님께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모델을 쭉 시작하셨는데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에피소드 많죠. 그리고 또 어려운 점도 많고요. 어려운 점이라 그러는 건 좀 개인적인 좀 어려움은 저는 이렇게 시니어 모델이 60 넘어서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기보다 60이 넘어야 시니어 모델의 그런 자격이 되는 줄 알고 늦게 시작한 게 조금 굉장히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좀 뒤처지고 감각 같은 걸 빨리 제가 못 쫓아가는 거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서로 분배를 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크고요. 좀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려움은 어디 이렇게 이제 제가 요즘에는 광고 쪽으로 많이 좀 그쪽으로 일을 하는데요. 어디 뭐 한 군데 이렇게 나오면은 어디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지원자들이 많대요.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힘들고 되는 그냥 그런 게 좀 어렵고 이게 좀 한 방에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게 천천히 기다리는 거 좀 마음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런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어렵구나 역시. 시니어 모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찬 뒤에 도전을 해야겠다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치열한 그 환경에 놀라셨던 거군요. 굉장히 치열하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분야에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지식도 그렇고 또 본인이 같은 끼를 여러 가지 이렇게 발휘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러한 치열함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자질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배우로도 활동하시고 네. 뭐 다른 광고 촬영 같은 것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모델로서만 그때 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또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장을 한 재작년에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는 이 모델보다도 광고 쪽으로 제가 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올인 좀 해보자 해가지고 연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뭐 큰 거는 아니고요. 조그만 걸 이렇게 광고 같은 걸 찍어도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 순간이 이렇게 그걸 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 감독님들이나 여러 스태프들이 막 온 열정을 다해서 하고 그러는 그게 그 현장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열심히 그쪽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 협업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고 역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재다능하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자, 근데 지금 상영님뿐만 아니라 수영님도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영어를 지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저는 외국어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모델 활동하는 데에 꽤나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아주 요점을 정확히 찍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거의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뭐 성인부터 지금은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뭐 정말 두루두루 했는데, 어느 순간 50대 지나면서 영어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게 왜냐면 이제 너무 입시생들만 가르치고 있고,
뭐 여행을 가도 남편이 다 하고 제가 뭐 굳이 안 해도 이게 다 해결이 되는구나 해서 그냥 조금 약간 이렇게 흥미가 사라졌었다 이랬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제가 화면에도 나오고 있고 TV에도 나오지만 지금 잉글리시 톡톡이라는 또 유튜브도 찍고 있어요. 제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찍고 있는데 영어라는 게 이 시니어 모델에서는 정말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구나. 제가 감히 무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외국분들을 정말 많이 만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언어가 된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정말 공감합니다. 어떤 뭐 일이든지 네. 영어라는 거, 제2외국어를 능숙하게 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내가 하는 일의 그 영역을 확장시켜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경험을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활동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맞아요. 게 좀 변화가 되셨을까요? 저는 이 모델을 하면서 화려하거나 예쁘거나 뭐 이런 걸 보인다는 것보다 저 스스로에게 저는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갓 1년 차기 때문에 제 본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델을 활동을 하는 건 극과 극이에요. 입시생들은 진짜 정확하고 치열해요. 제가 그 수업을 할 때는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가 어떠한 빡빡함 이런 것을 시니어 모델 쪽에서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 풀어내니까 저를 드러내고 저를 이렇게 하는 거에 되게 소심했었거든요. 틀에 딱 안에 갇혀놔서 거기서만 움직였던 제가 지금은 정말 용기 있고 자신 있게 이렇게 드러내는 게 저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네, 진짜로. 뭔가 네네. 나의 능력을 이제 가르침으로써 네, 맞아요. 풀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나의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자아 실현을 하는 걸 또 모델로서 이렇게 펼칠 수 있다는 게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런 말이. 아니, 처음에는 절로 나와요. 좀 방송에서 쓰기 힘든 얘기, 내가 미쳤나? 왜 이러고 다니지? 이랬어요. 내가 이런 면이 있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왕 드러낼 거 제대로 드러내자. 약간 좀 바뀌고 아마 상영님처럼 좀 더 경력이 쌓인다면 그땐 또 다른 마음이 들겠죠. 네. 제대로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네, 해보자. 네. 저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상영님은 또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시니까 네. 배우 쪽으로서의 목표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탐나는 배역이라든지 아니면 배우로서의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목표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목표는요, 제가 막상 이렇게 이 모델 활동하고 배우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재능이 없구나. 그런 거를, 느껴서 저희가, 나에 대해서 좀 이제 좀 투자들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역할은 큰 욕심은 제가 낼 수가 없죠, 지금. 위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배우는 입장으로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주어지면 저는 그냥 어디든지 진짜 뭐 부산이 됐든 어디든지 막 멀어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 올 때가 있어요. 내일 너무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이렇게 먼데 오실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제 스케줄이 비면 무조건 그냥 콜이에요. 네, 그런 마음으로 진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한테 이렇게 주어줘서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가서 하고 올 때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큰 욕심은 물론 다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욕심을 조금 이제 지금은 내려놨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어지는 기회는 네. 그래도 다 잡겠다. 네, 이런 그렇죠. 욕심을 비춰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또 공통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모델이 되고 싶은지 모델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궁금한데요. 자, 그럼 먼저 소영님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아직 말씀드렸듯이 1년 차기 때문에 커다란 욕심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된 동기 잊지 않고 있어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델을 하면서 느끼는 건 끊임없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경계를 늦출 새가 없어요. 그래서 요가도 또 제가 한 요가 하는데 시니어 모델은 그게 총 집합체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약간 흥분 상태입니다. 아, 도파민 앞으로 스트레치. 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게 터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희망?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TV에도 나오고 정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델로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여러분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라는 초심을 네. 그대로 간직하는 모델이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영님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세대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라도 누워있으면서 아프면서 100세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60대에 시작을 했어도 어떤 배우분이 범죄도시에 나오는 분이 이렇게, 시계추를 반발만 이렇게 내놓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을 하고 저도 그냥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열심히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저의 부족한 거, 굉장히 이렇게 영어 잘하는 선생님 굉장히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는 거는 이제 배우로서 언제든지 나한테 콜만 오면 놓치지 않고 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서 욕심이 좀 강하죠.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악기 면에서는 피아노, 드럼, 탭댄스 이런 걸 지금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욕심은 안 내도 언제든지 나한테 오는 거는 놓칠 수 없다. 열심히 하자.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 마인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까 100세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날들 더욱더 많으니까요. 이 도전 정신 끝까지 잃지 않고 건강한 마음가짐과 함께 꾸준히 달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는데요. 즐거운 이야기까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모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임상혁, 김소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이슈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린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챗 GPT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챗 GPT 가입자 수가 5억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출시 이후 불과 2년 4개월 만에 이만큼이나 이뤄낸 기록이라고 합니다. 특히 1시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나 증가해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성장 속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비결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최근 출시된 챗 GPT 40 이미지 생성 모델 덕분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한층 뛰어넘는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사진을 지브리나 심슨, 디즈니, 픽사 같은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해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브리 스타일은 섬세하고 따뜻한 색감, 그리고 자연을 담은 풍경, 그리고 몽환적인 감성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화풍으로 변환된 이미지들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감성을 자극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서비스인데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지브리 감성으로 이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특히 최근에 화제가 된 사례가 또 있다고요? 네, 요즘 프사 놀이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사진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애니메이션 같은 스타일로 바꿔서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하면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한 번에 몰리다 보니 그래픽 처리 장치가 과부하에 걸렸고 급기야 오픈 AI 측에서는 잠시 이미지 생성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여실히 와 닿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까요? 네, 오픈 AI는 챗 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모델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AI가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래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주제로는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의 콜라보 통장 열풍 소식입니다. 은행들이 스타벅스, 당근마켓, CJ 같은 인기 브랜드와 손잡고 색다른 혜택의 콜라보 통장을 속속 출시하고 있는데요. 기존 금융상품의 브랜드 매력을 더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콜라보라고 하니까 정말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접근법인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KB국민은행과 스타벅스가 함께 만든 KB 별별 통장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 통장은 1년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 이자를 제공하고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스타벅스 쿠폰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젊은 층에게 더욱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금융 네트워크스의 모니모 앱과 협업한 KB 매일이자 통장은 최대 200만 원까지 연 4%의 높은 금리를 제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당근마켓과 함께 당근머니 적금을 출시해 당근페이와 연계된 최대 3%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신한은행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한 사용자 전용 통장, 그리고 NH농협은행은 CJ페이와 연계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콜라보 통장들 저도 광고로 꽤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콜라보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계속된 금리 인하로 인해 예금 상품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은행들이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더 친근한 이미지와 혜택을 제공하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2030 세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SNS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비용 대비 마케팅 효과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과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건 소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또 협업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내용들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의 경제톡톡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 시간은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전해드릴 부동산 소식은 바로 되살아난 버블 망령입니다. 앵커님 혹시 버블 7 그리고 버블 4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름 뒤에 숫자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지역을 숫자로 표현해서 뒤에 붙인 걸까요? 상당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버블 4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뜻합니다.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등장한 신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쉬운 말로 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을 제대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버블 7도 있는데 그러면 7개 지역을 버블 7이라고 표현을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버블 7 같은 경우에는 버블 4가 현 정부 때 나온 신조어라면 버블 7은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강남 3구에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이 더해진 7곳을 말하는데요. 개념은 똑같고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 뒤에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 지역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오늘 전해주시는 소식이 되살아난 버블 망령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과거의 이 부동산 문제가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버블 역사 짚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첫 번째 버블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버블 7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앞서 설명한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정부 규제의 타깃으로 삼은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17차례나 이렇게 대책을 내놨다고 하니까 당시에 정부가 얼마나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대책이 좀 마련이 됐던 걸까요? 네, 당시의 대책 중에서 두 가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2005년에 831 대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LTV, 즉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50%로 대폭 낮추는 조치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대출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고 투기성 수요를 줄이고자 한 거죠.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해서 불법적인 자금의 조달을 막고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등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30일 대책 때는 강남 주요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예 주택 거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요, 이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정책을 익히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규제와 대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블7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는 건 이 대책들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으로는 살짝 효과가 있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규제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이 타깃된 지역들의 집값이 집중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인데요.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한 건데 오히려 그 규제가 이 집값을 너무나 올려버린 거죠. 당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임기 만료인 2008년 2월까지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 총 46.36% 상승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서초구 55.82%, 송파구 46.21%, 양천구 49.16% 급등했습니다. 나머지 네 구역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심지어 안양은 63.57%의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의 아파트값 상승은 9.63%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버블7이란 나중에 집값이 어디를 오를지 정부가 미리 찍어주는 지도다. 네, 그렇군요. 왜 이렇게 버블 망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블7 사태처럼 이 지금도 버블4 사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런데 버블7에서 버블4로 넘어가기 전에 노블7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버블7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잠시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시 상승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집값 버블과의 대대적인 전쟁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려 20여 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이 실시된 건데요. 대책수 기준으로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새로 또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노블7에 해당 지역구 버블7과도 동일한 건가요? 버블7과는 동일하지 않고 노블7이 버블7의 확장판인 만큼 기존 강남 3구의 강동, 용산, 마포구와 과천시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 7곳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게 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노블7과의 전쟁 역시 실패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정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25.79% 올랐는데요. 당시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값은 10.55%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30%가량, 과천시는 4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며 버블7 당시의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연일 뉴스에서 부동산 집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는 평당 1억 원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가 맞는 거죠? 네, 그 당시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2019년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34평형이 34억 원에 거래되면서 이제는 정말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렸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본격적인 신고가가 쏟아지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폭등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지금 같은 버블4의 이 시대가 있기 전에 이 버블7, 노블7 이런 단계가 이전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버블 상황도 궁금한데 현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현재 버블 상황 역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마켓 트렌드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묶은 건데요. 이 시점에서 현 정부 역시 버블4와의 전쟁을 공식화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성적을 놓고 보면 역시 실패에 가깝습니다. 윤 정부 들어 올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5.09%, 지방은 무려 마이너스 12.27%입니다. 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무엇이냐 하면은 특정 기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인데요. 쉽게 말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변동률은 양해값이 되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음해값이 됩니다. 이 수치대로면 전반적으로 평균 매매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서울보다는 지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정작 타깃 지역인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버블4 지역만 기가 막히게 제외를 하고 정리가 된 거죠. 네, 정말 설명을 알기 쉽게 잘 해주셨는데요. 그야말로 버블 망령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 지역만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지금의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까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의 의견을 한번 참고해 봤는데요. 이 교수는 버블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유는 문제가 터지고 나면 단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규제뿐이니까 정부들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형식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규제를 하는 지역이 상승한다, 이러한 포인트가 아닌 애초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곳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의 원인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 흐름을 바꾸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히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큰 문제고 누군가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이런 프레임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에 따르면 보수든 진보든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물가가 오르는 것은 감수를 하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은 큰 문제고 이거는 무조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 구조 자체를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2000년대 들어서 부동산 시장 버블의 역사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가져가야 할 방향성까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거 현장까지 속속들이 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 노마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도 박화인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인 아나운서, 이제 봄이 오다 보니까 정말 이 꽃축제가 풍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벚꽃축제 새롭게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오늘은 이 따스한 봄날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이섬 벚꽃놀자 축제입니다. 봄이면 벚꽃, 벚꽃하면 남이섬이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곳에서 공연 체험, 전시, 먹거리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벚꽃 종합 패키지라고 합니다. 남이섬이 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늘 항상 선정돼 있다고 해요. 이름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저희가 흔히 아는 벚꽃의 벚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를 의미하는 벚인데요. 이름처럼 사랑하는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벚꽃 아래 추억을 쌓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름을 보고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벚꽃 종합 패키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걸까요?
네, 먼저 벚꽃 하면 이제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벚꽃 포토존으로 남이섬 4컷 특별 프레임을 통해 사진을 남기실 수 있고요. 다로름에서 특별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벚꽃 공연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축제는 4월 5일에 시작됐고 4월 20일까지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들리 요들레와 카디널 넘버가 그동안 각각 공연을 진행했고요. 다음 주에는 즐거운 서커스 공연 무대 위에서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연은 1시와 3시 이렇게 은행나무숲 공연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때 간단한 도시락과 음료를 들고 함께 관람하시면 감성까지 챙기시기 좋겠죠? 네, 포토존부터 공연까지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보다 보니까 이 벚꽃 체험이라고 테마가 되어 있던데 여기는 또 어떤 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체험이 이제 3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봄 풍경에 맞춰 여유로운 순간을 보내라는 의미에서 남이섬 봄숲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은 4월 19일에 1시부터 2시 반, 3시부터 4시 반에 진행된다고 하고요. 또 웰니스 체험도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1시와 3시에 2타임씩 진행되고 있는데요. 웰니스 체험은 자연 속에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면의 회복과 자기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으로는 스탬프 투어도 있습니다. 이건 남이섬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 참여로 벚꽃 타투 스티커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이 날씨까지 좋다면 이 피크닉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이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챙겨가면 되는 건가요? 네, 직접 준비한 음식 가져와서 당연히 드셔도 되고요. 안에도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벚꽃 파스타, 벚꽃 마들렌, 벚꽃 주먹밥까지 이 따뜻한 봄날과 벚꽃에 어울리는 음식들로 준비되어 있고요. 주말 한정 판매하는 닭꼬치나 티 세트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들이를 가면은 저는 나들이를 또 좋아해가지고요. 어떤 추억을 남길 만한 무언가를 남기면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또 기념품 같은 것들도 사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남이섬에 가면 어떤 걸 사와야지 추억을 잘 남길 수 있을까요? 저도 항상 어딘가를 가면 이렇게 뭐 하나 기념품을 사오는 심리가 있는데 이 심리를 남이섬 벚꽃놀자도 잘 알아서인지 벚꽃 마켓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수공예품을 판매해서 특별한 기념품을 득템하실 수 있고요. 수공예 작가들 작품 구경부터 심지어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봄 향기를 담은 디퓨저 만들기도 있다고 하니까 하나 만들어서 집에다 두면 이때 추억도 되살리고 이렇게 추억 감상에 젖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기념품으로 친구와 연인 함께 가서요. 이 공예품 같은 것들도 사서 집에 갖다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양한 이벤트들도 열린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벤트도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벚꽃 명소 이벤트입니다. 방문 인증을 SNS에 업로드하면 초반에 제가 말했던 남이섬 4컷 있잖아요. 그 촬영권을 한 매 증정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이 촬영권은 6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당일 사용도 가능하고 이후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비벗 찾자 이벤트입니다. 남이섬 내에 화관을 착용하고 있는 나미 프렌즈가 있다고 해요. 이 나미 프렌즈 3곳을 찾아 함께 찍은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서 남이섬 눈사람 아크릴 키링을 증정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벤트는 로잉보트 탑승권 증정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모터보트 이용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로잉보트 무료 이용권을 한 매 증정해 줍니다. 노젓는 보트나 오리보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용권 한 매당 최대 2명까지 탑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왕에 남이섬까지 갔으니까 보트 한번 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남이섬을 또 방문할 때 입장료 같은 것들도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떤가요?
네, 이 남이섬 입장에서 이 축제를 즐기시는 거는 무료인데요. 그런데 남이섬 자체에 입장을 할 때는 요금이 들고 있습니다. 요금은 6월 30일까지 특별 할인이 적용돼서 성인 16,000원, 청소년 13,000원, 어린이 10,000원이고 이외에도 할인 혜택들도 있다고 하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고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남이섬 워낙 유명해서요, 방문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처음 방문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여기에 가는 교통편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남이섬은 춘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편입니다. ITX 청춘열차에서 가평역에서 내리신 이후에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남이섬 선착장까지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이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들어가면 남이섬에 도착하는데요. 이 배 시간은 그래도 자주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배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잠깐이지만 이 시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남이섬 벚꽃놀자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남이섬 규모가 크다 보니까 꼭 축제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원한 바람 느끼시면서 예쁜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벚꽃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벚꽃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뉴스를 뜨겁게 달군 내용들을 모아 알려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4월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 IT 업계에서는 1분기를 정리하고 1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최신 IT 트렌드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주가의 흐름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챕터인데요.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경제와 기술 뉴스입니다. 이 올해 1분기 동안 가장 주목을 받은 IT 기업들의 소식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1분기에 대해서 IT 기업들과 관련한 소식 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3월 마지막 주에는요, 주요 IT 기업들의 의미 있는 행보가 잇따랐습니다. 네, 먼저 3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투어 서울 2025를 열었죠. 네,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방 안에서 코파일럿 플러스 에이전트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오피스 코파일럿을 넘어서 문서 정리와 그리고 일정 관리, 회의록 작성은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동까지 가능한 AI 비서를 전면에 내세웠죠. 업무 자동화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산호세에서는요, 엔비디아의 GTC 2025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CEO 젠싱황이 새로운 AI 칩 블랙웰을 공개했습니다. 초고대 AI 모델 맞춤형 칩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울러 루빈과 그리고 파이머니라는 차세대 GPU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생태계에서 반도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두를 장악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네, 이런 대형 기업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발표가 주가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요? 네, 주가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AI를 일상 업무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비전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 중심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엔비디아 역시 새로운 AI 칩셋과 그리고 향후 로드맵이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재확인시켰습니다. 이러한 발표들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에서도 흐름이 있죠. 바로 JC현 시스템이 폐쇄망에서도 LLM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제플 프라이빗 SLLM AI PC를 출시했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의 수요를 이끌어냈고요.
관련 보안, AI 솔루션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기업들의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확장에, 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에 특화된 AI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바꾸는 경제인데요. 이러한 산업과 기술, 여러 활동이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산업 전반의 변화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AI 기반 산업 혁신입니다. 네, 실제로 올해 1분기를 돌이켜보면요. AI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는요, 제조업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예측 유지 보수화, 그리고 생산 자동화가 확산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LG CNS는 AI 에이전트를 생산 설비에 도입했고요. 불량률을 30% 줄였다는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수율을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AI 외에도 다른 트렌드들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다른 트렌드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업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구현해서 AI 칩 기반의 전력 최적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요. 보안 쪽에서는요, 포스트 양자 암호화가 있죠.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 공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약 42%가 양자 보안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자,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오늘의 핵심 IT 용어들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포스트 양자암호는 무엇일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양자암호는 들었는데 또 앞에 포스트가 붙으니까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혹시 포스트 양자 암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그쵸. 다소 어색할 수 있는데요. 네, 포스트 양자 암호는요,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비하는 차세대 암호화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기존 RSA 기반의 암호 체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NIST는요, 2024년 7월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포스트 양자 암호화 그리고 표준 알고리즘 4종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네, 이후 금융가 그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요. 한국이 ETRI도 이 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전자정부 시스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자 암호화 관련해서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게 되니까 이 양자 컴퓨터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게 포스트 양자 암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이슈 한번 요약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경제 IT에서 1분기 요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보안, 그리고 에너지 효율 기술이 2025년 IT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이제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며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빠르게 이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AI가 더 이상 기술이 아니고요. 각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양자 보안이나 에너지 효율처럼 이 기술의 그늘까지 챙기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2분기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테크노믹스 시간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테크노믹스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쪽부터 벚꽃들이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친구들과 연인,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떠나시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